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 한 명이자 독일 문학의 정점으로 불리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단순히 위대한 작가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시대와 부딪히고 사랑하고 고뇌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해 나가는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괴테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따라가며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를 찾아보겠습니다. 1749년 8월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아버지는 유능한 법률가였고 어머니는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정교사를 통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는 물론 역사, 지리,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았습니다. 괴테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그의 집은 종종 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이는 살롱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린 괴테가 다양한 학문과 예술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고 탐구적인 아이였습니다. 특히 문학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흥미를 보였죠. 어린 시절의 이러한 교육 환경은 훗날 괴테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인 깊이를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남동생이 일찍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이러한 경험은 어린 괴테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고뇌를 다루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누이 동생 코르넬리아와의 관계는 매우 각별했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에게 가장 친밀한 친구이자 영혼의 동반자였고 괴테의 섬세한 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르넬리아는 괴테의 초기 작품들을 가장 먼저 읽고 평가해주는 비평가이자 영원한 지지자였습니다. 1765년 괴테는 16살의 나이로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입학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법학보다는 문학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수업보다는 라이프치히의 문학 동호회에 참여하고 시를 쓰고 연극을 보며 문학적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당시 라이프치히는 작은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 활기가 넘치던 도시였고 이곳에서 괴테는 자유로운 예술적 분위기에 흠뻑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로코코 시대의 시풍과 극작술에 영향을 받기도 했으며 프랑스 문학을 깊이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학업과 문학 활동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결국 라이프치히를 떠나 고향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는 괴테가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확인하고 형식적인 학문보다는 예술적 탐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시기의 경험과 사랑의 좌절은 훗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는데 큰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1770년 괴테는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평생의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가 될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를 만나게 됩니다. 헤르더는 당시 독일 문학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던 슈트름 운트 드랑 질풍노도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헤르더는 괴테에게 셰익스피어, 호메로스, 오시안 등의 작품을 소개하며 문학적 시야를 넓혀주었고 민족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헤르더와의 만남은 괴테의 문학적 재능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의 작품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헤르더를 통해 민중의 삶과 언어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문학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의 경험은 괴테에게 문학적 각성뿐만 아니라 첫사랑의 아픔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만난 프레데리케 브리온이라는 매력적인 여성과 열렬한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작품 곳곳에 녹아들어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별의 고통과 상실감은 그의 감수성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71년 괴테는 법률가로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법정보다는 문학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초기 문학 활동은 헤르더의 영향을 받아 슈투름 운트 드랑 운동의 기치 아래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기 괴테는 젊은이다운 열정과 반항 정신으로 가득 찬 작품을 발표하며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인습과 권위에 도전하고 개인의 감정과 자유로운 영혼을 찬양하는 작품들을 통해 당시 젊은 세대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1772년 괴테는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 희곡 괴츠 폰 베를리힝겐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세 기사 괴츠 폰 베를리힝겐의 삶을 통해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당시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구성과 강렬한 언어가 특징인 이 작품은 괴테가 슈투름 운트 드랑 운동의 대표 작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건 질서에 저항하는 기사의 모습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고발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투쟁을 역동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1774년 그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알리게 될 기념비적인 작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이 작품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져 좌절하고 고뇌하는 젊은 화가 베르테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이 작품에 열광했고 베르테르 열풍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은 베르테르처럼 푸른색 연미복을 입고 노란색 조끼를 걸쳤으며 심지어 베르테르를 모방하여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작품은 괴테에게 유럽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개인의 감정과 내면의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루며 낭만주의 문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매우 큽니다. 괴테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의 깊은 감정 세계와 존재론적 고뇌를 문학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명성을 얻은 괴테는 1775년 바이마르 공국의 카를 아우구스트 공의 초청을 받아 바이마르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바이마르는 인구 6천여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국가였지만 카를 아우구스트 공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괴테에게 재상의 지위를 부여하며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괴테의 삶은 단순한 문학가를 넘어선 정치가, 행정가, 과학자, 예술 후원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서 도로 건설, 광산 개발, 국고 정리, 교육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공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행정 능력은 매우 뛰어나 바이마르 공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그의 다재다능함과 현실 참여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문학적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괴테의 행정가로서의 면모는 그의 다재다능함과 현실 참여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괴테는 바이마르 궁정 생활의 엄격한 규율과 공무의 부담 속에서도 예술적 영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바이마르에서의 공무는 괴테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의 문학적 창작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학적 영감의 고갈과 공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6년 괴테는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몰래 이탈리아로 떠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2년여간 이어진 이탈리아 여행은 괴테의 삶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을 탐방하고 르네상스 예술을 접하며 고전주의적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밝은 햇살과 풍요로운 자연은 그의 내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의 문학적 시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고전 예술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미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지향점을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만의 고전주의적 미학을 확립하게 되며 이는 훗날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괴테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창작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괴테는 이전과는 다른 고전주의적 경향의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1790년에는 베네치아 에피그램을 발표하며 이탈리아 여행의 경험을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1794년 그는 독일 고전주의의 또 다른 거장 프리드리히 실러와 교류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거리를 두었지만 곧 두 사람은 서로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이가 됩니다. 실러와의 우정은 괴테의 문학적 창작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비평하며 함께 문학 잡지를 발행하는 등 활발한 공동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1805년 실러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황금기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위대한 작가의 지적인 교류는 독일 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괴테에게는 실러의 열정적인 이상주의가, 실러에게는 괴테의 폭넓은 경험주의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괴테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설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1796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젊은 비렐름이 방황과 경험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 빌둥스로만의 전형을 제시하며 훗날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성장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괴테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삶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심도 있게 탐구하며 후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1808년 괴테의 평생 역작이자 인류 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파우스트 일부가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중세 전설 속의 파우스트 박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끝없는 지적 욕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을 장대한 스케일로 그려냈습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마녀와의 만남, 그레트앤과의 비극적인 사랑 등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인간의 구원과 속죄,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은 괴테의 모든 사상과 예술적 역량이 집약된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단순히 한 편의 희곡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질문과 갈등을 담아낸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동거해왔던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와 1809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그녀는 괴테의 사회적 지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괴테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괴테의 문학적 삶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반려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괴테의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의 결혼은 형식적인 속박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에 기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년의 괴테는 동서양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집 서동시집을 1819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페르시아 시인 하피즈의 시에 영감을 받아 동양의 정서와 서양의 사상을 융합한 독특한 시세계를 보여줍니다. 괴테의 보편적인 정신과 문화 간의 대화에 대한 열망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양 문학의 깊이와 서양 문학의 형식미를 절묘하게 결합하며 세계 문학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1832년 3월 22일, 괴테는 82세의 나이로 바이마르에서 영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더 많은 빛을 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육체적 빛을 넘어 지식과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평생 역작인 파우스트 2부가 유작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파우스트 2부는 1부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케일과 철학적 깊이를 자랑하며 인간의 문명과 역사, 예술, 과학 등 인류가 추구해 온 모든 가치들을 파우스트의 여정을 통해 조명합니다. 이 작품은 괴테가 평생에 걸쳐 탐구해온 지식과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예술과 지식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괴테는 단순히 문학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문학뿐만 아니라 과학, 철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특히 식물학에서는 식물의 변형론을 제시하며 모든 식물이 하나의 원형 식물에서 파생되었다는 이론을 주장했고, 광학 분야에서는 뉴턴의 빛의 이론에 반대하는 자신만의 색채론을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색채론은 오늘날까지도 과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질학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며 수많은 암석과 광물을 수집하고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괴테의 다방면적인 지적 탐구는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인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연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이마르를 독일 문화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바이마르 궁정극장을 운영하며 연극 예술을 발전시켰고 바이마르 대학교의 커리큘럼 개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며 바이마르를 유럽 문화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바이마르는 바이마르 고전주의라는 독일 문학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괴테의 영향력은 당대에 머물지 않고 후대 수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괴테의 삶은 한마디로 치열한 탐구와 끊임없는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배우고 경험하고 창조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시대를 초월하는 문학적 걸작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곧 한 편의 위대한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괴테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얻게 되는 영감과 통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한하며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인류에게 영원히 빛나는 이정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